예, 현대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사는 역사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와 현재와 직접 맞닿아 있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사를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나중에 선택이나 판단할 때 좀 더 나은 선택, 나은 판단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가 하여튼 우리 역사에서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대사다. 그 다음에 역사를 이해할 때 항상 좀 역사는 재밌는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역사 저도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역사를 이해할 때 어떤 구조나 틀로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물론 구조 틀이 100% 맞는 건 없습니다. 근데 큰 구조로 틀로서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현대사는 어떤 틀로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 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냉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전으로서 우리가 현대사를 이해하면은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냉전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한쪽은 소련, 한쪽은 미국, 그래도 양쪽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팽팽하게 신경전 또는 국지적으로 전쟁도 하던 그런 시기를 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냉전의 시작을 트루먼 독트린에서 찾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그 다음에 냉전이 완화된 것이 닉슨 독트린. 그 다음에 냉전이 완전히 종식됐다라고 하는 것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한쪽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이제 냉전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1947년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이. 닉슨 독트린이 1969년이고요. 소련이 해체되는 게 1991년이에요. 그럼 재밌는 게 정확하게 22년 이렇게 됩니다. 약 44년간이죠. 대략 40년간의 냉전의 역사를 이해하면은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크게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구속돼요. 미국이나 소련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뭐 우리나라가 특별히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게 없죠. 여기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공산주의와 그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과 소련이 대결한다라고 그랬는데 미국과 소련은 원래는 같은 동맹국이었죠. 뭐를 하는데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데 동맹국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유럽에서의 2차 세계 공공의 적은 독일이었고 아시아 쪽에서 공공의 적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을 무너뜨리는데 같이 손을 잡았던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같이 이걸 어떤 식으로 전쟁을 이제 수행할까라는 거 가지고 회담도 많이 하고 그런 동맹국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서로 대결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미국과 소련은 서로 간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대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련은 공산주의고 미국은 자본주의입니다. 상충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작동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시장이에요. 공산주의에서는 시장이라는 존재가 없죠.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가격이 결정되고 이렇게 되는데 또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고 이렇게 되는데 공산주의에서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퍼지면 시장이 줄어드는 거니까 상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근데 공산주의의 목표는 전 세계를 다 공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련은 계속 팽창을 하고 이거를 이제 막는데 소련이 팽창하는 것이 크게 이제 세 가운데입니다. 공산주의가 팽창하는 것이 하나가 북유럽에 가지고 발트해 쪽 그쪽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중해 쪽으로 나오는 거고 또 하나가 아시아 쪽으로 이제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한테 이제 그 비극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죠. 근데 냉전이 시작되는 건 바로 이 지중해 쪽으로 팽창하는 거. 여기를
막는다라고 해가면서 냉전이 시작이 됩니다. 지중해 쪽 한번 지도를 대충 그려보면요. 이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스페인이 있고요. 근데 소련이 그 당시에 소련이죠. 공산화된 국가입니다. 유럽에서 소련에 의해서 해방된 지역은 독일의 점령지였다가 소련에 의해서 해방된 지역은 전부 다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요 그리스 고요. 여기 터키입니다. 이 그리스하고 터키가 여기에서 이제 공산주의 그걸 이제 추종하는 그 게릴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여기가 공산화가 된다면은 중동, 석유가 많은 이쪽도 위험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이 지중해 쪽으로 쭉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1947년에 의회 상하원 합동 모임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데 내용은 우리 그리스 도와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3분의 2가 그리스 도와야 돼, 왜 우리가 그리스를 도와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터키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트루먼 독트린은 한마디로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냉전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진짜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팽팽하게 대립을 해요. 이제 미국과 소련이. 여기에서는 대결, 충돌만이 있어요. 전쟁 정도만이 아니고 뭐 국제 경기, 스포츠 경기에서도 막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 쪽이. 우리나라가 이기면 좋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면 같은 우리 쪽이 이겨야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아주 팽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전쟁이 터지죠. 그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6.25 전쟁이고요.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터지고, 유럽, 이제 밖에서도 이제 베트남 전쟁이 터지고 아주 팽팽합니다. 국제적으로 여기에서, 이 닉슨 독트린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기까지 팽팽한 대결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전쟁이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미국에서는 메카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1950년부터 54년 정도, 그 정도까지가 이 메카시라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미국 내에, 국무부 내에, 국무부라는 거는 미국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교부입니다. 거기에 한 200명 정도의 간첩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뭐 이렇게 발표하면서 완전히 그냥 미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찰리 채플린 이런 사람들도 퇴출되게 되고, 심지어 아인슈타인 또는 미국의 대통령을 여기만, 이 트루먼까지도 여기에서 의심받는, 혹시 트루먼도 공산주의자 아니야? 라고 의심될 정도로 아주 공산주의에 대한 공산주의를 없애야 된다는 걸 아주 팽배했던. 이 당시에 공산주의에 공짜라도 잘못 얘기했다 그러면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그리고, 61년도에, 이게 50년대죠. 그 다음에 61년 뒤에, 62년도구나. 62년도에 쿠바 사태가 있어요. 이 쿠바 사태는, 플로리다고요. 멕시코가 너무 뚱뚱하다. 네. 이렇게 멕시코 있고 여기 쿠바가 있습니다. 쿠바에다가 소련이 여기다가 미사일을 여기 놓으려고 그랬죠.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쿠바 공산주의 국가였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턱 밑에다가 미사일을 딱 꽂는 꼴이잖아요. 미국에서 이거 볼 수 없다.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소련에서는 미사일을 싣고 오고 미국에서는 이거 막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람들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3차 대전은 100% 핵전쟁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미국이 원자폭탄 일찌감치 만들었고요. 그래서 45년도에 일본에 떨어뜨리죠. 소련도 49년도에 원자폭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핵전쟁으로 간다.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일반 가정에서 막 방공호를 파요. 그래서 핵전쟁 일어났을 때 이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곳 막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 미사일 설치 안 한다, 소련이. 그 대신에 미국에서 이제 당근을 내밀죠. 아까 얘기한 뭐 터키 쪽에 소련을 겨냥한 이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일부를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없앱니다. 어쨌든 극심하게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으로 간다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대결을 벌였던 것이 바로 62년도 쿠바 사태. 아주 그걸 냉전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미국인들한테는 이 메카시즘하고 쿠바. 그 다음에 전쟁으로서는 베트남 전쟁하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대결만이 있어요. 남한하고 북한도 이 시기에 대화는 없습니다. 오로지 대결만 있어요. 물론 이제 전쟁 전에 이제 저기 뭐 조금 소소한 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좀 얘기를 하기로, 크게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이 시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6.25 전쟁이 있죠. 6.25 전쟁이 있고, 이건 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60년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충돌 사건은 68년도에 1.1 사태. 청와대 습격한 거죠. 그 다음에 청와대 습격한 사건인데 이건 다음에 여기 수업할 때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에블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첩보함인데 동해에서 이렇게 첩보 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납포됩니다. 납포됐다가 거의 1년 가까이 끌다가 12월 달에 이거 풀려났는데, 이 푸에블로 선박은 지금도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는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음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진, 동해안의 삼척, 이쪽으로 대규모 부대를 보내죠. 부대를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면서 소규모 전투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68년도. 요거에 대항한 게 이제 실미도 사건인데, 그건 다음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충돌입니다. 남북대화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다가 69년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합니다. 닉슨이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죠. 닉슨 독트린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이제 참전했어요. 베트남 전쟁에 직접 이제 들어가서 싸우다 보니까 이거 수렁에 빠진 거야. 끝나지 않는 전쟁이고 미국인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해가면서 닉슨이 발표한 건데, 아시아 쪽에 있는 그 우리의 동맹국의 나라들이 방위 책임을 1차적으로 너네가 져라 라는 거예요. 방위 책임 너네가 그렇다고 해서 안 도와주겠다는 아니다.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일단 너네가 책임져 라고 그래. 그거죠.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이런 거였고요. 소련 같은 경우에도 나만 믿어. 뭐 이런 거였다면은 여기선 야, 일단 니들이 이제 책임져. 라고 이렇게 한 발 빼는 겁니다. 닉슨 독트린. 그래서 닉슨 독트린이 있고 나서부터 요거 전에 여기서 빠지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화해를 정책을 취하죠. 또 요 시기에 또 중국하고 소련하고 또 싸워요. 싸워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한때 국경에 막 80만 명까지 막 대치하고 뭐 난리칩니다. 큰 전쟁을 하지, 소규모 전투는 있습니다. 큰 전쟁으로 가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닉슨 독트린에 가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화해가 돼요. 좀 화해도 하고 대화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 국제정세가 화해도 하고 대화도 하는 시기로 접어드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화해하고 대화하는 시기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에 우리나라 대통령, 그 당시에 박정희였죠. 북한한테 대화 좀 하자라고 하니까 북한이 오케이 해가지고 71년도에 처음으로 남북대화가 있습니다. 71년도에. 적시자회담이 처음 열려요. 그 다음에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요거 하기 전에
각 우리나라 대통령 특사가 파견되고 몰래 밀사죠, 밀사.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밀사로 파견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조율을 하죠. 조율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는 아주 큰 획을 긋는 그런 공동성명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해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이 당시 사람들은 통일된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또 전쟁이라고 해도 이 전쟁 끝난 지 6.25 전쟁 끝난 지 19년밖에 안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남북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 아주 통일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 우리나라도 대화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심지어 그런 사건도 있죠. 북한에서 야, 남한 수해 좀 많이 입었다면 우리가 쌀 좀 줄게 라고 하니까 그래 받을게. 그래서 전두환한테 쌀을 받은 적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가난하고 뭐 그래서 받은 건 아니고 그걸 좀 계기로 해서 북한하고 좀 대화 좀 해볼까. 사실 그걸 계기로 해서 대화도 좀 오갑니다. 그래서 80년대 대화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했다 끊어졌다 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뭔가 풀려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는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국제적으로도 이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이때 이제 중국이 유엔에 처음 들어오고요. 중국이 유엔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중국과 일본이 수교를 하고 또 미국과 중국도 수교를 해요. 공산주의와 수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진행되고 또 중국이 먼저 선두를 쳤지만 70년대 중국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죠. 자본주의 체제로 가고 80년대 들어가서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나오면서 또 시장 경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개혁과 개방 정책에 기가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이때는 대화와 화해의 시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89년도에 몰타 회담이 있습니다. 몰타는 지중해 그 이탈리아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그 섬인데 그 몰타에서 소련의 고르바초프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하죠. 그러면서 냉전 종식을 선언하는데 여기를 냉전의 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돼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군사적으로 미국 쪽 동맹 측에 대결하던 소련 측의 군사 동맹체가 있습니다.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해가지고 WTO라고 그래요. 그 약자로. 근데 요게 해체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냉전의 종식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 정도 공식적으로 이제 해체가 됐으니까 거기까지를 냉전의 종식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어쨌든 여기 사이사이에 조그만 것들은 사건이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업에서 조금씩 이야기를 계속 다룰 거고요. 큰 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트루먼 독트린 1947년 이게 3월에 트루먼 독트린 딱 발표하면서 냉전이 시작해서 전 세계가 대결 국면으로 갔다. 그러니까 대결 국면으로 가면서 우리나라도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남북 대화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꿈을 못 꿉니다. 62년도에 뭐 잠깐 민주화 돼가지고 우리도 남북 대화 62년도가 아니라 60년도에요. 남북 대화 하자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다라고 미국에서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 당시에 완전히 반공으로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용인이 안 됐을 거고 그러다가 69년도에서부터 닉슨 독트린 이후부터 이때부터는 화해 대화 모드로 가면서 우리나라도 남북 간에도 화해 대화 모드가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큰 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조그만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사 오픈으로서 냉전에 대한 거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거 3개 정도 좀 파악하시고
대결 국면이었고 20년간은 대결이었고 20년간은 화해 국면으로 넘어갔다. 국제정세가.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게 흘러갔구나.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